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 우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이지만 큰 힘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힘이 별로 없었고 정당 방어였고 야당은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고 국가를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었던 말은 그 계엄군에 대해서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라고 했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 관계자들의 진술하고 부딪혀서 수사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담화를 듣고 수사를 더 서둘러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오늘 하셨던 말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동안 나온 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뭐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 임기라든지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일임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낮은 자세를 보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담화를 통해서는 이제 윤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구나. 즉 탄핵을 당하더라도 수사를 받더라도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사실상 이것은 본인을 탄핵해도 좋다라는 어떤 신호를 읽혔고요. 오히려 조기 하야 조기 퇴진보다는 정상적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도 좀 내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에서 다퉈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야권에서는 내란죄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기지만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 폭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군 통수권자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오늘 발표 담화문도 일각에서는 약간 좀 조롱조긴 합니다만 일종의 뭐 변론 뭐 진술서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법리에 되게 집중했던 부분이 있었다.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자체가 매우 무리한 판단이었다라는 것도 뭐 여야가 두루 인정을 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내란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구금하려고 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즉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까지 진실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곽종근 특수전사령부관이라든지 조지훈 관찰청장이라든지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진 점은 좀 아쉽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엄 선포를 내릴 수 있는 국가 비상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에서 헌정마비, 국헌문란을 해온 세력이 과연 누굽니까? 하면서 이제 야당 쪽을 겨냥을 했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국가의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주관적이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온한 일상일 수 있지만 또 국정을 통괄하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정적 권한, 특히 장관 임명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권이나 어떤 그 예산 편성권 이런 것들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어떤 기준이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해석과 추측의 이 재량의 영역을 넓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공무원이기 전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평균적인 시각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느낄 만큼 대한민국의 행정 사법 질서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느냐? 저는 그렇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상당히 좀 무리한 것이었다. 또 본인도 또 경고성이었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윤주진 평론가는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뭐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다.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보려는 의도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시점에 이제 표결은 이틀 앞두고 있고요. 네. 자, 뭐 그 표결에 관한 건 뒤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발표한 배경이 뭘까요? 저는 지지층 동원이다라고 간단히 잘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담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공감은 별로 없을 것이고 본인한테 주어져 있는 의혹 이런 것들 불식이 안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들은 오늘 담화를 더 예의주시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게 변호 전략이 노출된 측면이 있어요. 앞으로 헌법재판소나 사법법정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이냐 이게 이미 노출된 건데 어떻게 보면 피고인, 피의자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일을 자초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결국 지지층 동원이라고 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본인이 이제 낭떠러지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 정도야. 떨어져도 10몇 %야. 탄핵 반대율이 10 내지 20%가 나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대안적 사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지층에게 사실 여부가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통용을 시키면서 지지층을 단속하고 결집시켜서 나아가서는 아마 나중에 무슨 민주당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나한테 올 거다. 네. 이런 착각까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1단계로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했던 담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윤 대통령 선관위 관리 시스템 의혹 이걸 좀 강하게 제기를 했어요. 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 SNS라든지 이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지층의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접해 봤었는데 지지층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 경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엄군을 동원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봤을 때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지지층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 몇 가지 사실들은 선관위에 대해서 예전에 조사를 할 때 좀 부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비밀번호 12345 이 얘기도 대통령 입으로 스스로 했는데 예전에 다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일일이 반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선거는 전산 개표 시스템이 아닙니다. 개표 사실상 수개표예요.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표를 분류한 다음에 다 확인합니다. 잘못 분류된 건 없는지 이렇게 다 세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그 부정이 발생을 하는가? 저도 예전에 정경으로 근무하면서 투표함 호송 근무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짜고 부정을 해야지 부정 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부정선거는 본인이 당선된 2022년 대선이나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했던 그해 지방선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냐. 저는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이긴 선거에는 부정이 없고 진 선거에만 부정이 있으면 그건 세상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볼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선관위도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관위의 어떤 부실한 서버 관리라든지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출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줄곧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의 어떤 보안 컨설팅을 받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안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국정원과 한국컨텐츠진흥원이 같이 공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어떤 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하고 위험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거는 선관위도 인정을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긴 선거에 대해서는 왜 문제 제기하지 않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한 시스템 위에서 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오늘 윤 대통령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충분히 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수법을 쓰지 않고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마치 계엄을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특히 얼마든지 해킹을 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사실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에 대한 믿음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면은 투표율도 많이 내려갈 수 있고 계속 시시비비가 계속 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매우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반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담화를 보고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 소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전에 국민께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정지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쭉 TV도 지켜보고 했는데 그 대통령 담화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급하게 끝내고 좀 급하게 서둘러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서도 탄핵 표결 찬성 뭐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더더욱 대통령 담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는 더더욱 그게 이제 굳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워딩에서 보면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명 출당, 윤리 소집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조속히 정리해야 된다. 정지해야 된다. 명확하게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배경이 뭘까요? 윤조진 평론가님. 일단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상당히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을 구호로만 제시했고 실제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이라고 하는 이 열개가 나오자마자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렇다 어떻게 뭔가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결국은 탄핵으로 우왕좌왕 좀 밀려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9시 한 10분, 15분 정도쯤부터 이제 쫙 소문이 돌았어요. 윤 대통령 담화가 9시 반부터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먼저 선제적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탄핵을 그냥 해달라 이렇게 외친 다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으로 가겠다라는 말이 좀 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약간 좀 뭐랄까요 선기를 잡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담화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한 표현 중에는 다른 것들은 뭐 사실은 뭐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다 결을 같이 하는데 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가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나 상당히 좀 많이 나간 표현이고 굳이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정치적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헌법재판소에 가서 담담하게 법리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의 최종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괜한 어떤 뭔가 내란을 뭔가 확정지는 듯한 표현을 써가지고 또 당내 갈등이 상당히 좀 폭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네. 자, 김수인 평론가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 입장 피력하는 게 타이밍이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애초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2월, 3월 하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들은 더 화가 납니다.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사실 지난주에 탄핵 표결 무산이 되고 이번에 2차 표결하는데 이 시간만 해도 국민들은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이제 여론에 오히려 불을 부었다.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정도의 입장 표명은 한동훈 대표가 미리 했었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한동훈 한덕수 체제로 꾸려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공동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더 큰 패착이었죠.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안 되는 이상은 직무 배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결재 권한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은 결재 권한을 다 행사한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더 돋보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과연 법조인 출신이 맞는가 헌법을 제대로 해석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런 그 굉장히 얄팍하고
또 애매모호한 그런 대안들을 제출하다가 오히려 사태가 더 꼬였다. 예, 그러지 않고 차라리 당내에서 소수파가 되는 한이 있어도 탄핵 찬성이 일찍 가닥을 잡는 것이 좋았고, 한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장기적으로 모든 것이 망가질 겁니다. 오히려 한번 야당적으로 정권을 한번 넘겨줬다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오히려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봐요. 자, 아까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 탈당 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밝혔거든요. 자, 윤지진 평론가님, 이게 예.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면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래 6월달에 임명이 됐던 이용구 전 윤리위원장을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좀 다소 무리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예, 신의진 연세대학교 교수를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근데 사실 윤리위원은 아직은 좀 이건 아마 조금 비공개일 겁니다. 예. 근데 물론 아름아름만 알고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사실은 상당히 좀 친한계의 성향이 강한 한동훈 대표가 마음의 어떤 좀 의중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제명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4일 날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총장은 그야말로 고성과 충돌이 난무했던 그런 아주 격전이 벌어졌던 곳인데, 이런 윤리위의 어떤 제명 탈당까지 이뤄지게 되면은 더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조금 약간 서둘러서 뭔가 본인이 하나라도 더 말해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좀 강박 때문에 뭐 탈당 제명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시각에서는 이게 좀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해당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늘 그 대국민 담화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와는 180도 다른 것이죠. 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일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임하겠다고 한 말이 완전히 이제 거짓말이 사실 되어버린 그래서 거죠. 로드맵 한번 짜볼라 그런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드맵을 이제 짜가지고 내려고 했고, 사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일임한다고 한 이상 어떻게 내년 4월, 5월까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적 분위기가 조속한 하야냐 아니면 질서 있는 하야냐 정도의 차이일 뿐인데,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좀 오늘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14일에 탄핵이 표결해서 통과가 된다면은 어차피 이 뭐 탈당 제명이 어떤 본질의 영역이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 탄핵 심판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친윤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비윤 김태호 의원을 여유 있는 표차로 꺾고 이제 당선이 된 건데, 김수미 평론가님, 네.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본인들이 기름을 붓겠다라고 생각하고 표를 던진 건 아니겠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기름을 붓는 것이다.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존속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을 최대한 찾아내서 대표나 원내대표로 앉히는 것, 이것이 수습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때 오히려 윤핵관이라고 얘기를 들어왔던 권성동 의원을 선임을 했다. 이거 국민들 더 화나게 만드는 조치인 것이고,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윤 대통령의 하야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더 잘 이끌어내는 인물로서 적격임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거면, 그러면은 4.19 혁명 때 허정 국무총리처럼 네. 그렇게 뭐 혁명적 상황을 비혁명적으로 수습한다라고 했나요? 그런 거라도 인정받을 텐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그런 카드라든지 정책, 노선, 방향 이런 것들 전혀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을 최후의 성벽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이 메시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 여유 있는 승리였거든요. 예. 친윤 권성동 의원이 일단 그 승패입니까? 예상은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권성동 의원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이게 자꾸 한동훈 대표도 싸움을 거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특정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고 가야 되고 최대한 좀 널리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서 이 계파가 갈등이 무뎌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계파 갈등의 정점이 있어요.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 속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친윤계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윤이라고 할 만한 의원들도 지금 이미 실망을 다 했고 다 계엄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공개 표명을 하고 있어요. 내란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의견이 엇갈리지만 근데 이 중립지대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친윤도 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친한에 뭔가 종속되어 가는 듯한 당이 그러한 이미지가 너무 싫다 보니까 차라리 안정감 있는 그리고 평소에 좀 대화가 좀 그래도 잘 되는 권성동 의원을 선호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이 친윤의 승리가 아니라 비한의 승리다. 비한이라는 더 많은 이 숫자의 의원들이 뭔가 한동훈 방식의 지금 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알 수 없고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닌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친윤이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거 그래도 관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 키를 맡겨보자 이런 네.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보다도 김태호 의원 표가 더 적게 나왔다 예, 예. 생각이 들었어요. 72대 34인데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이 뭐 그렇게 친한도 아니고 중립지대 의원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탄핵을 명확하게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좀 수습책으로서 또 당의 분열을 막는 카드로서 예. 김태호 의원을 선택할 의원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권성동 의원 쪽으로 확 쏠려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 이 자체로 그러니까 친한계 더하기 중립 표심 다 해가지고 김태호 의원 34표가 나온 걸 텐데 그렇게 해도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친한계가 소수파인 것이 다시 한번 도드라지는 동시에 중립지대도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주진 평론가께서는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이제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걸 굳이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감정적인 걸 포함해서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의 국민의힘의 관성,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세력이 다수로서 확실하게 의원 내부에 이 다수로서 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틀 후 대통령 탄핵 표결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약간 짚어볼게요. 권성동 의원은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한동훈 대표 입장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거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서 총이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탄핵 표결 참여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것도 의총을 통해 결정하겠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어떤 결정이 나올 걸로 보세요? 일단은 불참 당론은 아마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뭘 정하겠다라는 것까지는 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 이탈해서 투표장에 가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을 뭐 혹시나 만류하거나 제지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미 숫자가 너무 가시적으로 드러났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0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게 이제 투표에 참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결이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가서 어떤 표를 던질지는 모르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의 어떤 최근에 나온 군 인사들의 발언이라든지 지금 구속되고 있는 그러한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곱씹어봤을 때는 충분히 좀 투표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까지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그 한지아 의원까지 해가지고 진종호 한지아 의원이 오늘 추가가 됐는데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사람만 7명입니다. 네.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도 다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300표를 200표를 조금 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일단 안 되는 거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처럼 찬성 234표 이렇게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210표를 넘기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200표를 겨우 넘겨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경우야말로 국민의힘
성원 전체에게 불행한 경우가 될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법안 거부권 문제 관련해서 네. 계속 버티다가 진짜 딱 200표로 통과되면 국민의힘 타격이 제일 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탈하는 표도 물론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치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내에서는 또 외로운 소수파의 길을 가야 될 수 있고 또 국민의힘 당 전체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결단을 해가지고 먼저 푼다기보다는 끝까지 버티다가 꺾여서 부러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불행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탈하려던 의원들이 그게 겁나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될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양심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핵에 찬성하기로 결론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래서 200표를 살짝 넘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윤주진 평론가님은 한 네. 30표 정도는 나올 거라. 그러니까 참석하는 표가 그럴 거라는 것이고, 참석하는 표. 예, 또 찬성표를 던진 건. 근데 저도 사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약간 대화를 나눴지만 네네. 사실 정말 이 2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정말 뭐 한 표 차이로 안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이곳 여의도에서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집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벌써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전차로가 집회 인원들로 모두 막혀 있고요. 반대 방향인 여의공원로 국회 방향으로도 여의도 지하철도를 나와서 한 개 차로를 통해서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부터는 의사당대로에서 10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신고된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가급적 차량으로 국회 의사당역 주변 진입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상행선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선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 부근으로는 갓길에 사고 처리 여파도 받는데요. 정체 8당 분기점 쪽으로 13km 구간에 걸쳐 이어지고요.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과 수원 부근 더디다가 남사 진위부터 안성 분기점 쪽으론 5km 구간 분기점 5차로에 작업에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탄핵 표결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한동훈 대표에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표결에 따른 탄핵 찬성 입장 내놨습니다. 공교롭게 여권에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차기 대선 후보 2명이 탄핵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윤진 평론가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은 그래도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느냐. 네. 또 권성동 의원이라고 하는 친윤의 핵심 인물이었던 분이 어떻게 다시 원내대표가 되느냐라는 것과 네. 한동훈, 오세훈 이런 분들은 또 상당히 또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다 정치공학적으로 서로 다 계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는 대권 주자죠. 대권 주자는 누가 뭐라 해도 결국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쯤에서 탄핵에 뭔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땐 나중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라고 하는 낙인이 딱 찍혀버리는 순간 당연히 대선, 이 다음 대선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권 주자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한 발이라도 늦었을 때는 눈치 봐가지고 어영부영 떠밀려가지고 한 것처럼 물론 지금도 이미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더 늦기 전에 내가 빨리 그래도 탄핵에 좀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인데 자, 총선이요. 사실 올해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3년 반, 윤상현 의원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매를 맞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시간이 흐르면 또 그때 가서의 정치적 이슈를 갖고 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고 지역구 임기가 3년 반이나 보장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종의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당장 대선이 4월, 5월 이렇게 열릴지도 모르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은 상당히 좀 바빠지는 거, 분주해지는 것이죠. 좀 마음이 급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대권 주자의 견지에서 보면 오늘 강하게 입장 내는 게 이해가 된다. 뭐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거다. 근데 여하튼 한동훈 대표는 그게 반드시 자기의 대권을 그거 하는 것보다 어제는 당이 그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막아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대권 욕심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줄곧 이제 일관되게 대통령의 직무집행은 불가능한 것이고 조속한 직을 그만두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펴왔고 또 시간을 줬잖아요.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를.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겠죠. 네. 자, 윤주진 평론가께서 아까 이제 지금 탄핵 표결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 양상이 좀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여기 윤리위 이제 심사까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윤리 그 주제가 대통령이 제명 탈당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네네. 큰 주제인데 그렇다면 좀 갈등 양상이 더 고조될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일각에선 뭐 분당 가능성까지 뭐 좀 시기가 빠를지 모르지만 언급하는 분들이 있고 자, 이 갈등 양상이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중간지대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여지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에는 찬성을 하고 탈당은 안 하는 뭐 이런 선택을 했던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중간지대도 없어졌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분당의 개연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오늘 윤리위도 크게 변곡점이 될 것이 어떤 의원이 나는 탄핵은 반대하는데 윤 대통령 제명을 하자. 네. 이렇게 나오는 의원들이 좀 있으면 이 의원들이 중간파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탄핵 반대 의원들은 제명에도 동의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계획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형식적으로 분당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고정적 지지층의 지지였거든요. 이거를 나가게 됐을 때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나갔을 경우는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이나 최근에 개혁신당이나 이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갈 자신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경륜이 깊고 좀 배짱도 크다면 나중에 어차피 재통합할 테니까 이번에는 일단 나가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그렇게까지 판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분당은 안 될지라도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 대표가 네. 대표직에서 축출되는 시나리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대표의 어떤 깜냥이 드러나는 거겠죠. 이것을 묵묵히 견디면서 계속해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이 사태를 막으려고 어떤 좀 굴욕적인 타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남아있는 이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윤주진 평론가님, 김수인 평론가 말씀 들어보면 축출 시도도 있을 것 같다. 예. 이거를 과연 견디면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예. 자, 갈등 양상 어디로 흘러갈 것 같고 한 대표 리더십 유지하는 거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탄핵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요. 네. 그러면은 아마 친윤계 성향의 최고위원들은 줄줄이 사퇴를 해야겠다고 밝히면서 네. 안동훈 대표도 물론 사퇴를 하라고 압박을 하겠지만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예.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을 아마 상당히 흔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장동혁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도 그런 탄핵이 통과됐을 경우에 지도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거는 탄핵 반대 당론일 때 나온 말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사퇴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조금씩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또 최근에 저는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 내부에서도 조금 생각이 되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대우로 딱 뭉쳐 있다기보다도 대통령 탄핵이면 탄핵 아니면 또 그 당 지도부의 거취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서로 좀 생각이 다른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다 감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즉시 사실 우리 정치권의 모든 일정은 다 차기 대권을 중심으로 편성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면 이제 파면을 당하게 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60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럼 60일 전에 이미 각자가 대선 캠프를 어느 정도는 가동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을 관리할 수 있냐. 저는 이 공정성 시비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역시도 탄핵이 만약에 심판이 된다면 본인은 이제 당대표 한동훈이 아니라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당은 철저하게 어떠한 주자, 어떠한 정치인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그런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경선 플랫폼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 저는 겸사겸사 좀 한동훈 대표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거 우리가 가정입니다만 탄핵 표결에 대해서 이제 가결이 된다면 네, 예컨대 뭐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같이 지도부하고 같이 나오면서 대선 후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대표, 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 지금 춘추 전국 시대예요. 또 밖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도 아마 나오려고 할 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당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 체제로 유지가 된다면 누가 그 룰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탄핵 정국이 되는 순간 본인의 대권 플랜을 가져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네. 위해서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엔 민주당 입장 어떤지 살펴봅니다. 우선 민주당 내란 사태 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네요. 대국민 선전포고, 극단적 망상 표출, 증거인멸 공개 지령 등등. 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단어가 강하고 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뜯어보면 딱히 틀린 말은 보이지 않고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증거인멸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뭐 공개 지령까지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담화를 들으면 수사기관에서도 대통령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다른 관계자들하고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원래 의도된 것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게 설령 거짓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라도 설명하는 대목이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벌어져 있는 일들의 사실에 정반대로 얘기를 하거나 또 네. 국민들의 느낌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뭐 정치권이야 이렇게 용어를 쓰고 표현을 하지만 국민들은 그냥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심정이 드셨을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윤지인 평론가님. 예. 어쨌든 지금 오늘 보니까 민주당은 아주 이 와중에도 이제 파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 법안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일단 야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네. 자, 통과되면 일단 대통령 손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은 그 사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마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여론은 훨씬 더 따가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직무집행 본인의 근데 오늘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가했다. 특히 이제 그중에 법률 공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그것들은 대통령이 아무리 직무를 소극적으로 집행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정부가 공포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최소한의 조치는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래도 이런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과 같은 아주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한 거죠. 예,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여당 내부에서 탄핵이 정말 불가피하다라는 여론만 더 키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것이 본인이 했던 약속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4명이 찬성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특검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네. 탄핵이라고 하는 이제 탄핵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 전체를 완전히 공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내란 특검은 여당에서 5명이 이탈을 했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은 4명이 찬성을 해서 이제 이탈을 했는데 이 수치를 봤을 때 여전히 여당은 야당발 특검 공세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어떤 공포에 질려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내란 특검 법안, 김여사 특검 법안 통과됐고 네. 이제 일단은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거 뭐 거부권 행사를 하려면 대통령 직무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탄핵 소추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 직무 정지가 안 돼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레드라인 핵심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법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거를 행사를 안 하실 분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하시게 되면 결국에 국민들의 분노는 또 어디까지 치솟을지 이건 저도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겠고 네. 예, 지금 여러모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직무 정지는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권익을 생각했을 때 그 억지로 균형을 맞춘다 해도 직무 정지가 답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 통과했습니다. 자, 뭐 혐의가 있다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데 이게 수사로 치면 사실은 약간 뭐 그야말로 초동 단계거든요. 여기서 초동 단계에서 법무장관 치안이나 뭐 어떤 그 수사나 여기에 총책들을 한꺼번에 또 이제 직무 정지시킨 거거든요.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이거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저는 공백은 크게 우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는 과거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얘기를 했고 사실 법무부는 좀 검찰청이라는 건 외청인 것이고 네. 좀 바깥에서 통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수사나 이런 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인데 어쨌든 그런데 또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의 직무정지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찰 조직은 검찰보다도 상당히 크고 이게 검찰에 비해서 분권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 한 명이 직무정지가 돼서 치안에 악영향을 끼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미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에 들어갔고 뭐 경찰청장이 누구든 간에 치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탱해 오셨기 때문에 뭐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징역 2년형 확정했습니다. 의원직, 당대표 물러나고 5년간 피선거권 제한돼서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고요. 자, 그렇다면 아주 여러 가지 약간 뭐 좀 작고 큰 이건 어떻게 되지 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직 상실했으면 일단 모레 표결에 어쨌든 야권에서 한 표라도 합해야 된다는 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표결은 당연히 못하는 걸 거고요. 그러면 네. 의원직 승계를 빠른 시간 안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 승계 절차가 일단 조국 대표의 이 판결문을 대법원이 국회로 보냅니다. 그럼 네. 국회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우리 비례대표 의원직에 결혼이 생겼다라고 선관위에 통보를 하거든요. 시간이 걸리네요. 예,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이걸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 빈자리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이 승계한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데 이게 많이 걸리면 열흘이 넘을 수도 있고 근데 빠르게 해도 3, 4일 정도는 걸릴 것이다. 세 개 기관이 어쨌든 모레 표결에는 네. 어렵다.
만약에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대법원이나 선관위가 사전에 좀 준비가 돼 있었다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토요일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표결을 하는 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또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3, 4일은 걸린다라고 해서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국 대표가 본인이 유죄가 나올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진작에 사퇴를 해서 승계를 시켜주는 게 예전에 정의당에서도 이은주 당시 의원이 네. 본인이 이제 2심 판결까지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면은 당의 의원직 승계가 그때 총선에 임박했기 때문에 네. 한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스로 사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국 대표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탄핵 표결에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윤재진 평론가님, 예. 정치인 조국의 앞길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국을 잃어버린 조국혁신당은 이제는 사실상 상당히 좀 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어떤 정당이 강한 힘을 유지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대권 주자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운하혁신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조롱이 나올 정도로 이제 완전히 상징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다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네. 전국에서는 민주당에 상당히 협조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김경수 전 지사를 조국혁신당에 영입하는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할 것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조국 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 복귀가 상당히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음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주진우 의원이 주로 이제 법률 단장인가요? 제기를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대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아직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고의 재판 지연 멈추고 재판 절차에 응하라. 최근엔 보니까 뭐 법원에 좀 출석 안 한 것도 한 2번 있었던 것 같은데 윤지진 평론가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출할수록 국민들이 계속 점점 의구심이 커지겠죠. 이게 조기 대선을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원하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탄핵을 서두르는 것인가? 그 진정성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선거에 대해서 성실한 모습을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호인을 뭐 선임을 안 한다든지 법원의 통지서를 받지 않는 식의 방식으로 이런 꼼수 지연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조기 대선의 명분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겠고요. 근데 국민의힘도 자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는 선거인 거고 재판은 재판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했는데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행동을 보면 재판이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저기는 이재명 대표 재판 받는데 더 신경을 쓴다. 피고인 핑계로 현행범을 감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경진이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할머니와 아빠, 엄마, 동생까지 5명이 지내는 지금의 집은 너무 낡고 열악하기만 한데요. 심하게 갈라진 외벽과 검은 곰팡이가 가득한 천장. 추운 새벽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은 경진이의 어깨를 더 움츠러들게만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온종일 버섯 농장에서 일해보지만 5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입. 오늘도 하얀 입김이 나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외투를 껴입은 채 잠을 청하는 경진이. 빨갛게 얼어버린 경진이의 작은 2 손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진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온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주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 등 주로 서쪽에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고요. 모레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도 비나 눈이 좀 더 계속되는 곳이 있어서 이들 지역은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을 보면 주로 전국 대부분 1에서 5cm인데요.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서해안과 강원 내륙은 가장 적어서 1cm 내외, 충남 내륙과 전북 동부는 최고 7cm 이상으로 많이 예보된 지역입니다. 제주 산지도 5에서 10cm, 특히 울릉도 독도는 가장 많아 10에서 30cm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로 예보돼 있어서 또 전국 대부분 5mm 내외로 비가 올 수도 있겠고요. 제주는 비로는 5에서 30mm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은 반면 건조특보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경상권, 강원 영동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먼바다와 제주 해상에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까지 계속 추위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도 춥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해 낮 기온 영상 4도에 그치는 등 따뜻한 옷차림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패악을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담화는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며 탄핵 찬성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출당 제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며 극우 서요 선동이라고 비판했고 선관위는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안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의원직을 잃고 수감될 예정인 조국 대표는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추진한다면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윤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여권 내부 역학구도가 어찌 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했는데요. 대통령 담화한다는 거 미리 알지는 못하셨죠?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오늘 담화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벌어졌던 일은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의 일처럼 정말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들이 연속이어서요. 네. 지금도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갑자기 담화를 발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무슨 담화지?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선을 후퇴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뭐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상태였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탄핵 절차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네.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본인이 이제 비상계엄을 한 것은 야당의 패악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야당이 패악질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만이 아니고 저희 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네. 야당의 어떤 그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탄핵하는 것들도 비판을 하고 또 그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계엄을 해서 비상계엄으로 그것을 바로잡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이해가 가지도 않고요. 논리적인 설득력도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고성으로 야당에게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비상계엄 때문에 본인은 지금 탄핵 위기에 처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권은 전부 다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원래대로 하자면은 내년 3월이나 4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지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아마 실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저희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우세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뒤틀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는 국민적 비난을 받으면서 수세에 몰려있게 돼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마치 무슨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또 하나는 선거에 대해서 뭐 제가 그동안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거 내용을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동안 해킹을 당했었고 선관위 그다음에 얘기했고. 예. 선관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거 다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예. 다 보도된 내용이고 그것도 저희 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성명도 많이 냈고 저도 패널로서 나가서 그 선관위를 많이 비판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결론으로 선거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선관위 주도하에서 대선이 치러졌고 또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거는 다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에서 저희가 대패했던 그 총선을 얘기하면서 그 선거 결과를 누가 믿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사실 지난번 선거 패배는 대통령이 의정 갈등, 의사 정원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의정 갈등, 네. 그리고 대파 소동, 그 다음에 그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것들 등등이 이제 겹치면서 저희가 지지도가 폭락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철회한 측면이 컸다. 그렇죠. 본인이 주도하신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거에서 큰 패배를 가져오게 된 건데 네. 그거 남말하듯이 하면서 마치 그것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선거가 진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게 해킹당한 적이 있다. 뭐 그 선관위가 근데 그 선관위 해킹당한 다음에 그 조사를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를 증거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네. 좀 당황스럽고 또 황당하기조차 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놀랐던 건 지난번 담화에서는 뭐 임기나 이런 거 당에 일임하고 그런 톤이었거든요. 근데 그 톤이 많이 바뀌어서 한동훈 대표도 오늘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뭐 탄핵 찬성 입장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는 취지로 이제 지적을 하면서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 그 대통령 담화 직전에 한 대표가 좀 제가 보기엔 약간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직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얘기가 좀 활발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이 한다는 걸 몰랐고 예. 대통령께서 출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저희 만났을 때는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그 다시는 제2계엄이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수사에 응하겠다. 네 번째는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당정 그 어떤 국정에 대해서 이선으로 후퇴하면서 모든 것을 당정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게 불과 5일 전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출근하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본인이 뭐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럼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 네.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은 대통령 담화 직전에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 담화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전에 아마 비공개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대통령 담화는 나오기 전이지만 자 우리가 이제는 입장을 정리해야 되고 뭐 이게 탄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최고위원 사이에 좀 활발하게 논의를 했냐 이런 분위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최고회의 굉장히 일찍 끝났는데요. 아 그래요? 최고회의에서는 각자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뭐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라고 해서 최고회의는 끝났고 네네. 최고회의 끝난 다음에 이제 대표실 돌아가서 있는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내신다라고 하니까 사실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미리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를 안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 확인을 해보고 나서 가서 원래 준비됐던 그 담화문을 본인이 읽은 겁니다. 그렇죠. 자. 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 소집 지시했고 이게 오늘 저녁에 열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죠? 예, 오늘 뭐 10시에 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저는 계속 오후에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돌아다니느라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요 대목에서 제가 하나 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가뜩이나 지금 이제 뭐 당내 갈등, 탄핵 표결 전후해가지고 당내 갈등 이제 고조되는 건 어차피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명 출당 이거를 이 시기에 하는 게 안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뭐 친윤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약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데 가뜩이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일단 본인이 했던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군인들이 의사당에 침입을 하고 그리고 무슨 수감시설까지 정비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또 특전사령관에게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든가 뭐 이런 지시를 하셨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국무회의 자체도 거의 5분 이내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사실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네. 부분을 증언하는 등 지금까지 나온 각 관련자들의 증언만 해도 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아주 위법한 것이었고 반헌법적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며칠 만에 했다가 다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빨리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않는 한은 네. 그 국민적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뭐 사실은 또 어제 뭐 그 본회의에서 윤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뭐 고도의 통치행위론 뭐 이런 것도 네네. 있지만 일각에서는 뭐가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내란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내 갈등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당 대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빨리 네. 우리가 정리해야만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죄를 단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지적도 하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친윤 권성동 의원이 비윤 김태효 의원을 여유 있는 표차로 제치고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시점에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 의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당내에서 그 친윤 의원들이 다수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더구나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인 공을 세우신 분이죠. 네. 그리고 의원들과도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이미 거치셨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과도 굉장한 네트워킹 내지는 친밀 관계를 갖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 혐의로 뭐 지금 피의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입건이 돼 있고. 예. 그런 와중이고 또 탄핵 논란이 계속 두 번째 이제 탄핵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출국 금지돼 있고 그리고 아마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그런 관측이 유력한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윤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분이 당의 원내대표가 된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네. 아마 내일 아침에 뭐 도로 친윤당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는 좀 두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투표는 투표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 친윤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2인자로 등극하시게 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현재까지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당론으로 탄핵 찬성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그 입장인데 그렇지만 의원총회에서 뭐 3분의 2 이상 의총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이걸 변경할 수도 있다. 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또 뭐 참여 여부 이런 것들도 의총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네. 이제 표결 이틀 남겨두고 계신데 지금 어떤 의원들의 지지 분포라 그럴까요? 탄핵 찬성 반대, 표결 참여 반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요. 네.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가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명분도 없어진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예. 네, 예. 본인이 심판을 받아보겠다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겠다. 무슨 근거로 논리적 근거가 있을까요? 어떤 정당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그런 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그 지난번처럼 의원들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우리가 당론으로 정해서 집단행동을 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렇게 합니다만 적어도 탄핵 사태와 같은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그런 사태에서 의원들이 뭐 참석해서 부결을 하든 그러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표를 던지든 그것은 뭐 별개입니다만 네.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토요일에 투표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가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대로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앵커님께서 아까 여쭤보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네.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확히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적어도 지금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식적으로 공개한 의원이 7명이거든요. 맞습니다. 진정호 한재하 의원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최소한 8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자유투표가 아니더라도 네. 비밀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지도 체제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당 리더십, 당 대표 리더십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네. 오늘 오전에 의총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탄핵 가결은 곧 지도부 붕괴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김민전 최고께서 하신 그 논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탄핵의 가결이 지도부 붕괴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붕괴가 될 때는 뭔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붕괴가 되는 건데 어쨌든 당 개인적- 지도부가 잘못해서 대통령이 뭐 탄핵됐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논리 같은데 이쪽에서는 반대인데 왜 그러냐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지금 비상계엄은 명백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백히 이것은 반헌법적 행위고 대통령이 잘못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군을 동원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 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그 탄핵 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대통령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이 옳았는지 그랬는지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본인도 탄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찬성을 해서 그 탄핵안이 통과됐으니까 지도부가 붕괴해야 된다.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사고 친 사람이 있고 그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고를 친 사람과 가깝게 있던 사람이 그 사고를 막으려던 사람들한테 니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의총장에서 한 대표 세워놓고 막 뭐 의원들끼리 서로 소리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탄핵 표결 이후에 또 당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분당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앞으로 당내 갈등 상황 어떻게 하면 좀 봉합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희 당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것은 가치의 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하셨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내에 있는 일부 분들께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충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충심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실체적 진실 앞에서 입장을 달리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찬성 표결 입장 밝혔다는 겁니다. 유력 여권 차기 주자 둘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김태흠 충남지사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탄핵 찬성이다. 내가 그동안에 그 얘기했던 것들은 잘못된 것 같다라면서 바꾸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이분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우셨던 분 아닙니까? 유정복 그렇죠. 시장. 예. 이건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님이세요. 이분들이 모두 지금 이거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당내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배신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네 분 오세훈 시장도 배신자고 김태흠 충남지사나 유정복 인천시장 모두 배신자입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당 안팎에서 벌써 내년 봄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어떤 그 관측으로 볼 때는 이 여권 여당 쪽이 좀 많이 불리해 보이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는 그래도 돌파구가 있다고 보시는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당 쪽도 얻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 앞에 다 함께 사죄 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그 사법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그 판결을 빨리 내리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네. 원래 1년 이내로 되도록 돼 있는데 1심 재판에만 799일이 걸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2심, 3심을 빨리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더 이상의 불공정 시비나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법원은 오늘 뇌물수수,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조국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5년간 피선거권 제한되고 의원직 상실하게 됐습니다. 먼저 조국 대표 반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징역 2년 원심 확정한 건데요. 자, 조국 대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졌죠? 네, 그 조 대표에 대한 혐의 크게 두 가지 갈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고 또 하나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총 7개 혐의를 받았는데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그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받았고요. 네. 또 2017년에는 최강욱 전 의원이 준 허위 인턴서를
아들 입시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법원이 6개를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대법원이 판단한 이유를 보면 그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적 하자가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고요. 조 대표는 사회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조 대표와 함께 기소가 됐는데요.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미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이 확정돼서 먼저 형을 살다가 지금은 가석방된 상태고요. 또 조 대표의 아들의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준 것과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해서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대법원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유죄 인정했죠. 네, 조 대표가 2017년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요. 그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친문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이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달라 이런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대법원은 이것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혐의들 말고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코링크피라는 그 사모펀드 같은 주식들을 처분하지를 않아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조 대표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징역형 실형 확정 판결 이후엔 수감이 되는 겁니까? 네, 징역 2년 실형 확정됐기 때문에 조만간 수감이 될 전망이고요. 검찰은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 내일까지 조 대표한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조 대표가 출석을 하면 형 집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신병 절차 확보가 강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출석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 수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인해서 의원직도 상실이 되는데요. 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고요. 또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되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당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당대표직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게 되고요. 당장 그 14일에 있을 탄핵 표결 이것도 못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조 대표가 오늘 그 대법 선고부터 법적으로 자신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14일 표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조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할 그 백 교수가 이 14일 전에 의원직 승계 절차를 마무리를 지으면 백 교수가 투표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경제 관련 소식 들어가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청취자 문자 3425님.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 새벽에 나가도 일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계엄 사태 이후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IMF 때와 비슷한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네, 그 니온 게이자이 신문하고의 인터뷰였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또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과 외환시장 이런 불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최 부총리는 시장은 큰 충격을 벗어났고 지금은 비교적 안정돼 있다. 시스템은 정상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외신들이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갈등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하고 있고 또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거든요. 포브스 평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옳았다라는 걸 증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 불안 심리를 좀 조기에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신용평가사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또 이번에 일본 인터뷰처럼 외신 인터뷰나 주한대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동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 원장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크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 이 비슷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좀 일주일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주가와 환율을 보면 그 이전과 비교를 해서 한 1~2%밖에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변화폭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나 환율이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 또 빠르게 회복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겪으면서 비슷한 상황이 있긴 했는데 그때들도 지표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기에 대한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 최근에 정치적 혼란이 외환위기, IMF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또 내수 회복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 2% 아래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비 활성화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규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개혁 같은 것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계엄 사태 여파로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도 타격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이제 일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체코 당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체코 산업부 원자력 신기술 담당 국장이 언급을 했는데 한국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런 논란들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체코 대표단 그리고 한국수력 원자력이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2025년 3월 원전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이 없다면 다행인데 사실 지금 다른 해외 수주 사업들은 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같은 걸 수주할 때 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민관이 함께 팀 코리아 이렇게 꾸려서 역량을 모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지난 5일에 스웨덴 총리하고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이때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총리가 방안을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MOU는 겨우 진행이 되긴 했는데 반쪽짜리 행사가 됐고요. 이렇게 대형 인프라나 에너지 관련 사업 같은 것들은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면 정부가 직접 뛰는 이런 세일즈 외교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뉴스레터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 도시 경쟁력 평가 지표에서 서울시가 6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고 합니다. 몇 년 만입니까? 네, 7년 만입니다. 네네.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라는 건데요. GPC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 모리 기념재단 도시전력 연구소가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매년 발표를 하는데 전 세계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서울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위를 보면 1위가 영국 런던이었고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순이었습니다. 유명한 도시 다 있네요. 네, 거기에 이제 6위로 서울시가 이름을 올린 건데요. 네. 서울시가 2008년에 처음 이 평가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13위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쭉 6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7위로 한 계단 내려왔고요. 그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밀렸었고 2020년에는 독일 베를린한테도 밀리면서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다시 이제 2022년부터는 한 계단 올라선 7위 기록했다가 올해 6위까지 다시 오르게 된 건데요. 서울시는 그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까지 높이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네, 항목별로 보면 평가 어떻습니까? 네, 특히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분야하고 거주, 교통 분야에서 좋은 평가 받았는데요. R&D 분야에서는 세계 5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미래 유망 산업에 투자를 하고 뭐 글로벌 인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인 평가 받았고 교통 접근성은 22에서 16위로 뛰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뭐 자율주행 버스라든지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것들을 도입한 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물론 낮은 평가받은 항목도 있었습니다. 거주 분야였는데 거주 분야가 35위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뉴욕이 39위였고 로스앤젤레스도 4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비싼 대도시들이 이 항목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서울도 그만큼 집값이 높다는 뜻입니다. 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0419님이 뉴스레터 K 찐 청취자입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공정하게 처리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뿐이고 눈물 나고 난감할 뿐입니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이 방송 마무리하는 이 코너에서는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쏟아지는 전국 소식과 정보 홍수 속에서 나의 중심을 잡고 바로 서기 위해선 고전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입니다. 개그맨 겸 사업가 겸 작가 고명환 씨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명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성량이 다르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시간 반갑습니다.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개그맨에서 네. 사업가로 네. 또 작가로 변신하셨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겁니까? 지금은 작가입니다. 네.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여름 제가 메밀국수 사업을 하니까 예. 여름에는 사업가, 그리고 겨울에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작가 고명환으로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꼽는다면? 그래도 작가예요. 왜냐면 작가요? 올해 제가 상을 받아서 그렇군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 제가 이따가 그거 자세히 여쭤볼 텐데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1년 내내 3월부터 10월까지는 메밀국수에 좀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좀 끝나면서부터는 그다음에 작가 강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2군데씩. 강의는 어디? 그러니까 뭐 기업도 가고요. 예. 관공서도 가고 오늘은 그 초등학교 갔다 왔어요. 초등학교 그러셨어요? 도서관 다양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 계신데 이런데 엄청 뭐 여러 군데 다닙니다. 네. 왜냐하면 책이 모든 분들에게 필요하니까요. 네. 이게 자기 책의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인생 얘기도 하면서 그런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책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책을 좋아하시는 이유도 제가 고전에 대해서 뭐 제가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전을 제가 읽고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그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말씀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고명환 씨의 책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셀러로 선정됐습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이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저도 사실 제 인생에 좀 답답한 시절을 많이 겪었고 우울한 시절도 겪었고 했는데 고전을 읽고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책을 읽으면 좀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진짜 책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고 안 되면 내가 이 작가를 찾아가든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은 대로 좀 예를 들면 손자병법에서 이겨놓고 싸워라 뭐 이런 것들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책 얘기 듣는 게 훨씬 제 삶이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책에 녹였더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더라고요. 자, 책 속의 지혜를 직접 실행하고 삶 속에 녹였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고요. 네. 자, 더구나 최근 한 대형 서점에선 올해의 작가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와 함께 고명환 씨 선정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 부분 한강 작가하고 어떤 의미에서 네. 이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신 거예요? 아, 진짜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뿌듯도 했는데요. 예. 너무 제가 어깨를 나란히 이런 문장을 어떤 기사분이 써주셔가지고 저기 저도 언론에서 기자분이. 본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예. 너무 제가 부담도 되고 한강 작가님한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자기계발서 쪽에서는 어쨌든 저도 제가 저도 나름 고통을 겪었고 네. 제가 또 깨닫게 된 지혜로 저는 독자들에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는 어떤 부분은 제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예. 저도 하여튼 한강 작가님을 따라서 정말 세계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돼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번 상으로 또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네. 네. 자, 크게 봐서 이제 3가지 하시는 거예요. 아까 메밀 사업 하신다 그랬고 네. 작가 지금 겨울에는 더 거기에 집중한다 네. 그러셨고 이제 또 개그맨이시기도 네. 방송을 지금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합니다. 중간중간에 네, 또 뭐 얼마든 저는 특히 코미디나 그러니까요. 뭐 연기 이런 쪽에 저랑 맞는 부분이 있으면 합니다. 네. 작가 활동하고 비슷한 연관되는 거지만 아까 강연도 하루에 막 2개씩 다니고 네네네. 와 시간 쪼개기가 쉽지 않겠는데 괜찮으세요? 네.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진짜 바빠서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는데 제가 대답해 줍니다. 책을 안 읽으셔서 바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니까 이 시간 관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5분이면 요즘 해요. 네.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다. 네. 그런 능력이 독서를 하면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 일은 빨리 또 처리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자, 그렇다면 독서는 어떤 계기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고 또 많이 읽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담쌓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예. 제가 72년생인데 네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집에 왜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거 왜 있었습니다.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좀 자주 이렇게 펼쳐보고 그 정도였어요.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럼 뭐 이렇게 좋아하셨네요. 네네네. 책을. 예. 그랬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2005년에 네네. 우리 KBS 드라마 해신이라는 드라마 찍고 올라오다가 근데 제 매니저가 네. 저는 자고 있었는데 190km로 달리다가 그때는 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다 그 정도로 빨리 다녔어요. 안전벨트 하셨나요? 안전벨트 했죠. 그래서 살았어요. 안전벨트 하고 안전벨트.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죽음 앞에 저는 그 눈 떴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한 군데였는데 1초 후에 사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며칠 뒤도 아니고 그래서 저보고 빨리 유언하라 그러고 빨리 정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옆에 있다가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살아요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도 3일 안에는 무조건 사망한다고. 의사가요? 네네네. 제 증상이 그랬어요.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쉽게 말하면 심장 안에 제가 안전벨트를 맸잖아요. 예.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에 큰 그 출혈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뿜어져 나온다.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너무 커서 이제 저보다 작았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사망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분이 봤을 때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때 이제 죽음 앞에 가니까 제가 34년을 34살이었거든요. 내가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행복, 남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를 죽음 앞에 가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내가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뭔가 내가 좀 주도적으로 진짜 나 고명환으로 살아보겠다. 근데 사고를 거치면서 느끼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때는 2005년이라 동영상 강의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만 질문을 가지고 그냥 유명한 책들을 읽었어요.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2005년에 병원에 계신 동안 책 많이 읽으셨어요? 몇 권이나? 그러니까 권수는 모르겠고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은 병원에서 뭐 계속 책 읽었어요. 그때 한쪽 눈이 마비돼가지고 한쪽 눈밖에 안 보였거든요. 우리가 한쪽 눈으로 글 읽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 책 읽었죠. 그랬군요. 네. 자,
사업도 이제 다양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실패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실패, 좌절의 순간에 도움을 준 책이 있습니까? 그 제가 4번을 사업을 망했어요. 예. 그리고 나니까 이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는 책이 뭐가 있을까? 바로 찾았어요. 손자병법. 이기는 법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제 사업에 적용한 거는 이겨놓고 싸워라.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그냥 무턱대고 싸웠어요. 이기기 위해서. 네, 그냥 예. 열심히만 싸우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걸 저는 몰랐어요. 예. 그냥 무조건 열심히 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확률을 높여놓고 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더니 그리고 제가 한 게 메밀국수였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저는 그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렇군요. 네. 자, 책 제목처럼 삶의 해답 혹시 찾으셨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삶의 해답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네.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해서 가면 마치 매번 여행을 가야 되고 뭐 캠핑 가고 낚시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야 한다,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거를 제가 늘 가는 데 있죠. 제 메밀국수 사업장, 제 네. 강연장, 제가 글 쓰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일단 먼저 내가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내가 갔던 데 있죠. 네네. 거기를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찾다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여기를 네.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원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제가 알아낸 해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고전을 읽어야 할 이유는 이거다. 한 줄로 딱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범 답안지죠. 우리가 모범 답안지. 쪽집게 뭐 가회 이렇게 하면서 네네. 왜냐하면 이게 검증된 고전은 오래된 책만이 아니고 사실 잊혀질 책들은 잊혀졌고 네. 수천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선배님 선조분들이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너무 괜찮은 책들이 살아남은 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모범 답안을 원하잖아요. 네네. 뭔가 빠른 시간에 작은 자료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걸 원하는데 저는 가장 가성비 좋은 책이 고전이다.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국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꼭 네. 시국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분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그런 분들 있고 네. 이런 불안감 가지신 분들에게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전 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제목의 책들 있죠. 네네. 그런 책들은 저는 아무 책이나 읽으셔도 돼요. 집에 아마 한두 권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대신에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하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네. 이런다는데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네. 질문만 가지고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유명한 고전들을 읽으시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런 예. 문장이 나옵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내가 살 길은 남을 구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남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남을 구하면 나는 당연히 살게 되고 나는 내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남을 구하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혹시 정치인에게 권하고 싶은 책 제목 딱 하나만 네. 뽑아주시면. 지금 얘기한 그리스인 조르바. 네. 자, 정치와 함께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게 하려면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면 된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힘들어지고 예. 우리가 이게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멈춰있지 마시고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이럴 때도 이겨놓고 싸울 수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전진해 나가시면 얼마든지 저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5622님이 고명환님 나오셨네요. 저 장사의 신 구입해서 잘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내년에 장사를 해보려고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그런데 명환님 생각하면 영화 두사부일체 그 역할 생각나요. 팬입니다 하셨고요. 네. 자, 8526님이 이 형은 M본부 코미디 프로에 나와야 하는데 KBS 시사 프로에 나오니 영 어색하네 크크크.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엠본비 코미디 했었지만 또 이렇게 시사 프로에 이렇게 변해 있는 고명환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변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고명환 씨 SNS 보면은 네. 매일 아침에 긍정 확언 영상 올립니다. 네.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연예인으로서 그 언제 잊혀질까 이런 저 우울증이 저도 매년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3달 동안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는 셉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 좋아하는 책도 안 읽어지고 근데 이제 언젠가는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근데 길면 3달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50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1년에 한두 달이. 그래서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긍정학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봤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웃음도 나고 닭살도 돋고 이랬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 진지해지기 시작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1108일째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3년이 좀 넘었잖아요. 단 하루도 우울한 적이 없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효과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긍정으로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나는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러면서 어떤 아침에 어젯밤에 내가 좀 기운이 없어져도 아침에 그렇게 외치잖아요. 저는 너무 열정이 가득해져서 하루가 시작되더라고요. 긍정으로 확신에 찬 발언. 긍정학원. 네네. 야, 그 샤워를 한다 이거죠. 네네. 자, 요즘은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읽었을 때는 한 달에 30권도 읽었었는데 네. 요즘은 제가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지 말아라. 근데 내가 왜? 봤더니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요즘은 하루에 조금 읽을 땐 10쪽만 읽습니다. 네네. 10쪽 읽고 그래서 책 중에 최고의 책은 산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산책하고 뭔가 달리기라고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책의 의미가 뭔가 곱씹게 된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구름을 보고 태양을 보고 바위를 보고 했을 때 우리가 문득 창의적인 영감이 떠오른다 하잖아요. 그게 독서가 인풋이 된 상태에서 뭔가 자연을 봤을 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닫고 요즘은 분량을 많이 읽진 않고 꾸준히 조금씩 매일매일 읽고 있어요. 네. 자, 특별한 독서 비법이랄까요? 이런 거 궁금합니다. 특히 요즘 책 읽는 거 자체를 아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책을 고를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유명한 책으로 하루에 5쪽 내지 10쪽만 읽으세요. 그리고 1년에 매일 읽는다 하면 또 우리가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읽은 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어제 10쪽 못 읽었으면 오늘은 내가 20쪽 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시고 그냥 꾸준하게만 10쪽씩 내가 일주일에 3일만이라도 읽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아마 일상생활 하시면 그 책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창의적인 영감과 연결이 돼서 이거 책 하루에 5쪽 10쪽 읽으신 분이랑 안 읽으신 분이랑 1년 뒤에 아마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10쪽씩만 읽으면 된다. 책은 어떻게 골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명한 책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읽다 보면 내가 왜 책을 독서력이 좀 생기면 내가 왜 남들이 추천하는 책만 읽게 될까 이러면서 자기가 유명하진 않지만 나한테 맞는 책을 찾아야겠다. 이런 그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제일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오프라인 서점에 가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만 파는 데 말고 저 구석도 계속 내가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그 질문을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책을 찾아보시면 반드시 자기만의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자 2개 더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2개만. 이하나둘둘님이 TV방송에 나오신 거 봤어요. 고명환 작가로 소개돼 나오시던데 새삼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웃음 표시. 6824님이 야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대화에 긍정이 돼서인지 왠지 눈물이 나네요. 가슴에 와닿는 말씀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마음의 불안
네. 겪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긍정의 말씀 한 말씀 짧게 네. 좀 부탁드릴게요. 1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독서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정말 5분 10분만 독서해 보시면 지금 불안하고 뭔가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을 확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겸 작가 고명환 씨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위로의 에너지를 채우는 오늘의 끝곡 이하이의 한숨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